한국이 저의 인생에 있어 마지막 종착역이었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한국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 버림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몇 달간 연락이 끊기고 혼자 병원에 누워 초음파를 보던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완도 끝마을에 도착한 그날, 저를 외면한 줄 알았던 그 남자가 사실은 쓰러진 아버지 대신 전복 양식장과 가공공장, 수억 원대 빚까지 홀로 짊어진 채 제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버티고 있었다는 진실을 듣게 됐습니다. 1년 뒤 저를 비웃던 우즈베키스탄 여인과 한국의 탐욕스러운 수산 유통업자가 축제 무대 앞에서 무너져 내리던 날, 저는 왜 한국 사람들이 끝까지 가족을 책임지는지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과연 저는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됐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사우다 카리모바입니다. 26살이었던 그해 저는 타슈켄트의 오래된 종합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접수 통역을 했습니다.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접수 창구에 앉아 진상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 끼어 시달렸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을 상대해야 했고 화를 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환자가 통역이 느리다며 소리를 질렀고 어떤 날은 의사가 제 실력을 의심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밤에는 작은 음악 카페에서 두타르와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월급은 늘 부족했고 하루 두 끼를 때울 때도 많았습니다. 빵 한 조각과 차 한 잔으로 저녁을 대신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면 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도 운이 좋을 때뿐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고 겨울이 오면 난방비가 아까워 두꺼운 옷을 입고 잤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새 가정을 꾸린 뒤부터 저를 반쯤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명절에 집에 가도 새아버지와 이복 동생들 눈치만 봐야 했고 어머니는 제게 돈만 보내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생신에 선물을 사갔는데 새아버지가 그 돈으로 동생들 학원비를 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울면서 집을 나왔고 그 뒤로는 명절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열심히만 살면 언젠가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봐줄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제게 늘 차가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외국인을 상대한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이 뒤에서 수군댔고 카페에서는 손님들이 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팁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덜어는 술에 취해 제게 추근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24년 10월 어느 날 병원 응급실에 한국 남자가 실려왔습니다. 현지 거래처 직원이 급성 복통으로 쓰러졌고 그 남자가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말수가 적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눈빛은 무거웠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손님들이 저를 하인처럼 대하던 것과 달리 그는 저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통역을 도와준 대가라며 돈을 내미는 대신 따뜻한 빵과 차를 사다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가 단지 예의 바른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현지 거래처가 장비값을 떼먹고 도망쳤을 때 그 남자는 화를 내기는커녕 직원의 월급까지 자기 돈으로 대신 정리해 주었습니다. 거래처 사장은 벌써 잠적했고 남은 직원 2명은 한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해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넸고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서툰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남자들은 냉정하다는 제 편견이 조금씩 금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흘리오 라이모바 타슈켄트 고급 호텔 프런트 매니저였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3살 많았고 화려한 옷차림과 유창한 영어로 늘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제가 카페에서 일하는 걸 보며 늘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그 한국 남자가 제게 관심을 보이는 걸 눈치채고 조용히 질투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다, 저 남자 돈 많아 보이지? 너한테는 과분한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처럼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병원 일을 마치고 카페로 향하는 제 뒷모습만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그 한국 남자였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더니 공연이 끝나자 다가왔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 있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왜 제게 이러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태건이었습니다. 39살 한국 전라남도 완도에서 전복 양식장과 해산물 가공 공장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장비 문제로 우즈베키스탄에 왔다가 현지 거래처가 사기를 쳐서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설비 부품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했고 거래처 사장은 계속 핑계를 대며 회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타슈켄트 시내를 구경시켜달라고 하더니 제가 좋아하는 작은 찻집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곳이라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그는 제 눈빛을 보고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태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장남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는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양식장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으며 공장 운영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대학생인데 등록금을 보내야 하고 어머니는 아버지 간병으로 지쳐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만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왜 그가 늘 피곤해 보이는지 알았습니다. 어깨가 무겁겠구나 싶었습니다. 마흘리오가 나타난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녀는 우연을 가장해 찻집으로 들어왔고 태건 씨 옆에 앉아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흘리오예요. 사우다 친구죠. 저는 친구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건 씨에게 타슈켄트의 고급 레스토랑을 소개하고 자기가 아는 사업가들을 자랑했습니다. 저희 호텔에는 유럽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분들이랑 같이 골프도 치고 그래요. 태건 씨는 예의상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녀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흘리오는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자랑했고 저는 낡은 가방을 다리 밑에 숨겼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태건 씨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사우다 씨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마흘리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태건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태건 씨는 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며 말했습니다. 사우다 씨, 당신은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존경스러워요. 저는 놀랐습니다. 누군가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 같은 분을 처음 봤어요. 책임지는 모습이 멋있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우다 씨, 저랑 내일도 만나줄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따뜻함 뒤에 얼마나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태건 씨는 한 달 더 타슈켄트에 머물렀습니다. 장비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했고 거래처를 새로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통역과 안내를 자연스럽게 도왔고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태건 씨는 아침마다 제가 일하는 병원 근처 빵집에서 빵을 사다 주었고 점심시간에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시장 골목에서 제 무거운 장바구니를 말없이 들어주었고 제가 밤늦게 카페 일을 마치면 먼 발치에서 끝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고 따뜻한 수프까지 끓여왔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평생 누군가 저를 이렇게 챙긴 적이 없었으니까요. 병원 일을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가면 문 앞에 도시락이 놓여 있었고 쪽지에는 잘 드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초 타슈켄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걸었고 태건 씨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오다, 저는 당신이 좋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처음이에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대해준 게. 저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은. 우리는 눈 내리는 밤 작은 식당에서 따뜻한 수프를 나눠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태건 씨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올게요. 그때 당신을 정식으로 한국에 모시고 싶어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도망치지 않을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태건 씨는 제 손에 작은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목걸이였고 작은 별 모양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거 완도 바다에서 따온 조개 껍데기로 만든 거예요. 제가 항상 지니고 다니던 건데 당신한테 주고 싶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흘리오는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건 씨가 떠나기 전날 저를 불렀습니다. 사우다, 너 정말 순진하구나. 저 남자가 다시 올 것 같아? 한국 남자들은 외국 여자 가지고 놀다가 버려. 내가 봤어, 수도 없이. 저는 대답했습니다. 태건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 두고 봐. 한 달만 지나면 연락 끊길 거야.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녀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태건 씨는 다음 날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저를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기다려줘요. 꼭 돌아올게요.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도 보냈습니다. 완도의 바다, 양식장, 공장 모습.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연락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답장이 하루 이틀 늦어지더니 어느 날부터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는 매일 밤 휴대전화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메시지를 수십 통 보냈지만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12월 어느 날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생리가 2달째 멈췄고 입덧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태건 씨와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태건 씨에게 메시지를 수십 통 보냈습니다. 전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마흘리오의 말이 맞았던 걸까요? 정말 버림받은 걸까요? 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국 외국 남자에게 놀아난 거냐? 너 혼자 알아서 해라.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새아버지는 집안 망신시킨다며 소리쳤고 이복 동생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동생들은 학교 친구들한테 떠들고 다녔고 저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저는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직장에서는 마흘리오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오다가 한국 남자를 노리고 일부러 접근했대. 임신까지 했대. 돈 뜯어내려고 계획한 거래. 병원 동료들이 저를 수군대기 시작했고 카페 사장님은 임산부는 일할 수 없다며 해고했습니다. 마지막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싸구려 여관방으로 옮겼습니다. 하루 숙박비도 간신히 낼 정도였습니다. 식사는 하루 한 끼로 줄였고 물만 마시며 버티는 날도 있었습니다. 뱃속 아이만 꼭 끌어안은 채 저는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체중도 줄었고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태건 씨를 찾아보기로. 저는 그가 보내준 사진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복 선별장 한쪽 벽에 붙어있던 사업자 명패, 작업복 등에 적힌 희미한 주소, 그리고 가공 공장 스티커에서 전라남도 완도군 금이릅이라는 글자를 겨우 읽어냈습니다. 주소를 검색해보니 작은 섬마을이었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사오다입니다. 태건 씨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연락이 끊겨서 왔습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답장 주세요.
초음파 사진과 병원 진단서를 동봉해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는 순간 저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답장이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하려 했습니다. 뱃속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원비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한국말이 통역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내가 사오다냐? 태건이 아이를 가진 여자? 네, 맞습니다. 내가 태건 어머니 윤복래다. 내가 진짜 그 아이를 가진 여자면 내가 받아준다. 당장 와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건 씨가 아니라 어머니가 전화를 한 것입니다. 태건 씨는요? 그놈은 지금 말도 못한다. 와서 직접 봐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돈을 모아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였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는 건 무엇일까요? 2025년 1월 초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겨울 한파가 몰아쳤고 뱃속 아이는 이미 4개월이 되어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버스 승차권을 끊었고 완도행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6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다리가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버스 안에서 계속 구토가 나왔고 옆자리 승객이 불편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휴게소에 들릴 때마다 화장실로 달려갔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완도에 도착해 다시 배를 탔습니다. 금이르브로 가는 작은 여객선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배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구토를 참으며 갑판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실내로 들어갔지만 저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해서 밖에 있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쳤고 배는 좌우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드디어 금이르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섬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은 낮았고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윤복래 어머니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 걸었습니다. 언덕 아래 작은 2층 집이 나왔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전복 선별 바구니와 말린 다시마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트럭도 한 대 세워져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고양이가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후반쯤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거칠게 묶은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강했습니다. 내가 사오다냐? 네, 맞습니다. 윤복래 어머니는 저를 한참 말없이 바라보더니 방으로 들였습니다. 일단 들어와. 배고프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뜨거운 매생이국과 굴전, 갓 지은 밥을 내주었습니다. 먹어. 저는 국 한 숟갈을 뜨는 순간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너무 낯설고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밥 먹고 울어라. 식사가 끝난 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태건이 널 버린 게 아니다. 저놈은 지금 살아남는 것도 겨우 버티고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쓰러졌다. 뇌출혈이었어. 그리고 양식장 사료 계약 사기를 당해 빚이 3억이 넘게 생겼어. 태건이가 그걸 혼자 떠안고 있었어. 거기다 설비 점검하다가 추락 사고까지 났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태건 씨가 다쳤어요? 어깨하고 허리를 크게 다쳤어. 지금 재활병원에 있어. 걷기도 힘들어. 너한테 연락 못한 게 아니야. 연락하고 싶어도 자기 몸도 못 가누는데 뭐라고 말하겠어.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저와 아이까지 부르면 더 큰 고통을 주게 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태건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병원 가자. 근데 각오해라. 저놈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어. 그날 밤 저는 태건 씨가 쓰던 방에서 잤습니다. 벽에는 양식장 사진과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건 씨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바다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과연 내일 저는 그를 어떻게 마주하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윤복래 어머니와 함께 재활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완도읍에 있었고 버스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어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태건이 보면 놀랄 거야. 각오하고 봐라.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태건 씨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에 보조기를 차고 허리에는 벨트가 감겨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건강했던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체중도 많이 줄었고 뺨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태건아, 손님 왔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태건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 놀람, 죄책감, 수치심이 한꺼번에 스쳤습니다. 사오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왔어요? 돌아가세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태건 씨, 저는 돌아가라고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돈도 없고 집도 망했고 몸도 이 꼴이에요. 그는 자기 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태건 씨가 필요해요. 저는 이제 폐인이에요. 당신한테 짐만 될 거예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걷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빚만 산더미예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아 제 배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가 있어요. 태건 씨 아이예요.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태건 씨의 손 아래에서 작은 발길질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태건 씨는 끝내 무너져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무책임한 놈이에요. 아니에요. 태건 씨는 책임지려고 너무 애쓴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윤복래 어머니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완도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윤복래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산후조리 준비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방을 따뜻하게 데워주었고 매일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안쓰러워했지만 일부는 수군댔습니다. 집안 망한데 외국인 며느리까지 들어왔네. 저 여자 뭐 믿고 온 거야? 돈 노리고 온 거 아니야? 임신했다고 우겨서 들어온 거 아니야?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최봉철이었습니다. 58살 완도 수산 유통업자이자 냉동창고 운영업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집으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복래 씨, 힘들면 나한테 공장이랑 양식장 넘겨. 내가 좋은 값에 사줄게. 우리 공장 왜 파?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건이 저 꼴인데 누가 운영해? 현실을 봐야지. 빚도 있잖아. 우리가 한다. 최봉철은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최봉철의 압박은 조용하지만 치밀했습니다. 먼저 군청에서 갑작스럽게 위생 점검이 나왔습니다. 양식장 수질 관리부터 가공장 표시 규정까지 사소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지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기준 미달인데요. 영업정지 각오하셔야겠어요. 점검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복래 어머니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시설 보완하고 재점검 받으세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적어도 1,000만 원은 들 거예요. 우리에겐 그 돈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납품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한데 이번 달부터 거래 중단하겠습니다. 왜요? 우리 전복 품질 문제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곳이 더 싸게 넣어줘서요. 알고 보니 최봉철이 뒤에서 납품 물량을 끊고 있었습니다. 냉동 보관도 자기 창고를 쓰라고 압박했고 거부하면 유통을 막았습니다. 집안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빚 독촉 전화가 매일 왔고 전기세도 밀렸습니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연체하시면 압류 들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못 기다립니다.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양식장이랑 공장 다 압류될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윤복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너? 몸조리도 해야 하는데 무슨. 저 카페에서 일할 때 영상 촬영하고 편집했어요. SNS도 할 줄 알아요. 어머니는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돼?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전복 키우는 과정, 가공하는 과정,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 사람들이 보면 감동할 거예요. 그게 될까?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안 하면 지금처럼 무너질 뿐이에요. 저는 오래된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바다로 나가는 윤복래 어머니의 손, 양식장에서 전복을 건져 올리는 모습, 재활 치료를 마치고 겨우 발을 떼는 태건 씨, 딸을 안고 라벨을 붙이는 제 모습까지 하나하나 찍었습니다. 서윤이를 품에 안고 일하는 모습도 찍었고 윤복래 어머니가 전복을 손질하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5월 말 저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강서윤이었습니다. 윤복래 어머니의 윤자를 따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손녀를 안았고 태건 씨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서윤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사오다. 정말 고마워요. 그가 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사람이 완도에 나타났습니다. 마흘리오였습니다. 과연 그녀는 왜 여기까지 온 걸까요? 마흘리오는 완도 시내 작은 여관에 묵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 명품 가방, 오만한 미소. 사오다 찾았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문 밖에서 그녀를 막았습니다. 여기서 뭐해? 너 보러 왔지? 정말 궁금했거든. 한국 남자한테 뭘 얻었나? 돌아가 마흘리오. 왜? 친구 만나러 왔는데. 아, 이게 너네 집이구나. 생각보다 초라하네. 그녀는 마당을 둘러보며 비웃었습니다. 전복 양식장? 여기서 뭘 벌겠어? 그리고 남편은? 다리 저는 거 봤는데 폐인됐더라. 아기도 낳았다며? 고생 많겠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화내지 마. 너한테 좋은 제안 있어. 너 이야기 유튜브에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아. 우즈베키스탄 여자가 한국 남자한테 속아서 임신하고 버려진 줄 알고 한국 와서 고생하는 스토리. 완벽하잖아. 그게 내가 할 짓이야? 왜 안 돼? 너도 돈 필요하잖아. 같이 하자. 광고 수익 반반 나눠. 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녀는 발로 막았습니다. 사오다, 현실을 봐. 너 여기서 평생 고생만 할 거야. 나랑 하면 적어도 돈은 벌어. 난 돈보다 중요한 걸 찾았어. 가족이야. 마흘리오는 웃었습니다. 가족? 너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집도 망했고 남편도 폐인이고 시어머니는 늙었고. 그때 윤복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야 너? 안녕하세요, 사오다 친구예요. 친구는 무슨? 나가. 우리 집 앞에서 떠들지 마.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사오다 이야기를. 어머니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나가라고 했잖아. 마흘리오는 놀라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마흘리오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오다가 원래 한국 남자만 노리던 여자래요. 일부러 임신했대요. 돈 때문이래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 보러 가면 수군대고 반찬가게 사장님도 저를 피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봉철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납품을 완전히 차단했고 군청 점검을 또 요청했습니다. 윤복래 어머니는 밤마다 한숨을 쉬었고 태건 씨는 재활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저는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영상을 계속 찍었습니다. 서윤이를 업고 전복을 닦고 라벨을 붙이는 모습을 매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완도 바다를 지키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화려한 연출 대신 말없이 버티는 한국 가장과 가족을 위해 서툰 한국말로 전복을 닦는 외국인 며느리의 진심이 담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양식장으로 가는 윤복래 어머니, 휠체어를 밀고 재활치료를 받는 태건 씨, 서윤이를 재우고 밤늦게까지 라벨을 붙이는 저.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10명도 안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올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편집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업로드했습니다. 서윤이를 재우고 나서 밤 12시까지 작업했습니다. 태건 씨가 걱정했습니다. 사우다,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우리 가족 지켜야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집은 장사보다 사람이 먼저 보인다. 나도 가장인데 눈물 난다. 그 댓글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영상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고 주문 문의가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전복 살 수 있나요? 가공식품도 있나요? 저는 윤복래 어머니와 함께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서너 건이었지만 일주일 뒤엔 하루 20건으로 늘었습니다. 한 달 뒤엔 하루 50건을 넘겼습니다. 최봉철이 막은 유통망을 우리가 직접 뚫기 시작한 것입니다. 6월 중순 완도 수산물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역 생산자 대표 무대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무대에서 모든 걸 끝내기로. 윤복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대에 서고 싶어요. 무대에? 왜? 우리 이야기를 직접 하고 싶어요. 그리고 최봉철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증거가 있어? 없어요. 하지만 말하면 누군가 나올 거예요. 양심 있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해봐라. 우리 이대로 무너질 순 없지. 축제 당일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서윤이를 생각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다 카리모바입니다.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습니다. 한국 남자를 사랑했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태건 씨와 윤복래 어머니 그리고 완도에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전통 선율과 한국 민요를 섞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 선율의 두타르 가락을 섞은 노래였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때 윤복래 어머니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과연 어떤 진실이 밝혀질까요? 윤복래 어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도에는 최봉철이라는 수산 유통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양식장과 공장을 헐값에 넘겨받으려고 뒤에서 갖은 방해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봉철은 관객석 뒤쪽에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납품을 끊고 허위 민원을 넣고 군청 점검을 조작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거래처와의 문자 내용, 통화 녹음,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완도군청 계약직 계장 이서후였습니다. 45세 양심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는 군청 위생과 이서후입니다. 최봉철 씨가 저에게 뇌물을 주며 점검을 요청한 문건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점검 지시 문건 4본을 공개했습니다. 최봉철의 서명과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관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최봉철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이라고. 저 여자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어. 그때 마흘리오가 핸드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는 게 관객에게 들켰습니다. 저 여자 뭐해? 촬영하고 있잖아. 몰래 찍는 거야? 사람들이 마흘리오를 둘러쌌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신 누구야? 사우다 친구예요. 윤복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친구 아니야. 저 여자가 우리 며느리 험담 퍼뜨린 장본인이야.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나섰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 장미라였습니다. 맞아요.
저 여자가 사오다 씨가 한국 남자 노리고 일부러 임신했다고 제게도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증언했습니다. 마흘리오는 거짓 해명을 늘어놓다 결국 도망쳤습니다. 최봉철도 사람들의 항의를 받으며 축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윤복래 어머니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잘했다, 사오다. 잘했어. 관객들이 박수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가족끼리 식사를 했습니다. 태건 씨는 재활을 마치고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윤이는 제 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오다 고마워요. 태건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저도 고마워요. 가족이 되게 해줘서.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축제 사건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최봉철은 수산조합과 거래처에서 사실상 퇴출되었고 군청에서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고 결국 냉동창고 사업도 접어야 했습니다. 마흘리오는 한국 체류 문제로 서둘러 타슈켄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사오다. 질투했어. 너는 진짜 행복을 찾았구나.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용서했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가족의 영상은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왔고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전복과 가공식품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 공장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루 100건이 넘는 주문이 들어왔고 윤복래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고용해 일손을 늘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마을이 살아났어.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건 씨는 재활 끝에 현장 복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지팡이를 짚고 양식장을 돌아다녔지만 몇 달 뒤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오다, 우리 결혼식 올리자. 어느 날 태건 씨가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당신을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저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월 우리는 완도 바닷가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마을 사람들이었고 주례는 군청 이서후 계장이었습니다. 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었고 부케 대신 전복을 들었습니다. 우스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서윤이는 윤복래 어머니 품에 안겨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태건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사오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태건 씨.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완도의 바다는 이제 제 고향이 되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판매와 영상 채널 운영을 맡으며 진짜 식구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윤복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오다,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야. 저는 울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윤복래 어머니의 딸이 되었습니다. 빚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잘 되어서 수입이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태건 씨 아버지도 재활을 시작하셨고 조금씩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과연 저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지금은 2025년 12월입니다. 저는 27살이고 서윤이는 벌써 돌이 지났습니다. 태건 씨는 완전히 회복해서 양식장과 공장을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빚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잘 되어서 수입이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태건 씨는 이미 양식장으로 나갔고 윤복래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오다, 일어났어? 서윤이 밥 먹여. 네, 어머니. 저는 서윤이를 안고 밥을 먹였습니다. 서윤이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섞어 썼습니다. 엄마, 맘마. 응, 맘마 먹자. 아침을 먹고 공장으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오다 씨, 오늘 주문 많이 들어왔어요. 고마워요. 다들 고생하세요. 저는 포장과 배송을 챙겼습니다. 오후에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완도의 겨울 바다, 전복 양식, 가족의 일상. 저는 이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저녁에 태건 씨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수학 좋았어. 전복이 실하게 컸어. 다행이에요.
수고했어요. 우리는 가족 넷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복래 어머니가 끓인 전복죽, 태건 씨가 구운 생선, 제가 만든 김치볶음밥. 평범한 저녁 식탁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태건 씨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겨울 바다는 차가웠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사우다 행복해? 태건 씨가 물었습니다. 너무요. 당신은?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도 그래요. 태건 씨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저는 떠올렸습니다. 불과 1년 전 저는 타슈켄트 싸구려 여관방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믿었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태건 씨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책임지려다 먼저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윤복래 어머니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외면한 나라가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운 나라였습니다. 완도는 저를 숨게 한 곳이 아니라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사우다가 아니라 완도 강씨 며느리 사우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체성이 자랑스럽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윤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저는 어떤 엄마가 될까요? 강하고 따뜻한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윤복래 어머니처럼 끝까지 가족을 지키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태건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사우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저도 고마워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창밖에 별이 떴습니다. 완도의 밤하늘은 타슈켄트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 별들 아래에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바다와 함께, 한국과 함께.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지만 제 두 번째 인생은 이 바다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저를 숨게 한 나라가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운 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완도. 감사합니다, 제 가족.